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모텔 황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 최근에 또 상담한 내용에 대해서 사례를 통하여 여러분께 꿀팁을 하나 또 드리고요. 본 물건,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연락이 오셨는데요. 이분께서는 의뢰인께서는요, 이제 경기도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 있는 이제 모텔을 취득을 하셨어요. 이제 A 모텔에 대해서 이제 취득을 하셨는데, A 모텔에 대한 대지 면적이요, 땅의 면적이죠. 대지 면적이 취득 당시 240평이었습니다. 240평. 그래서 이제 운영한 지 지금 한 1년 한 6개월 정도 되셨는데요. 사고가 이제 발생이 됐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한 1년 6개월 전에, 갑과 을이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했죠. 이제 갑이 이제 매도인이고요. 을이 이제 매수인입니다. 이제 매수인인 이제 을이 바로 이제 의뢰인이시죠? 네, 의뢰인이세요. 그래서 이제 대지 면적이 240평을 이제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체결하셨는데요. 운영 잘 하고 계시다가 취득한 지 한 1년 정도 되셨답니다. 1년 경과 후 이제 병이 등장하죠. 제3의 인물, 병이 등장을 합니다. 이제 내용인 즉슨, 여기가 이제 A 모텔이에요. A 모텔. 여기가 이제 대지가 240평이죠. 40평. 현재 누구의 소유자입니까? 을의 소유자죠. 의뢰인께서 소유하고 계시고. 바로 인접한 토지가 있는데요. 인접한 토지 소유자가 이제 병이에요, 병. 근데 병이 이제 취득한 지 1년쯤 돼서 이분이 우연한 기회에 이제 측량을 하셨답니다. 측량. 측량을 해보니까 이쪽이 이제 경계선이 있죠. 이 경계선에서 이분이 이제 13평이 오버가 된 거예요. 원래 경계선이 이제 여기입니다. 원래 경계선이 원래 여기인데 이쪽 경계선으로 이제 잘못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땅의 면적이 13평입니다. 13평. 그러면 이제 13평인데 그럼 원래 이제 24평인 줄 알고 이제 매매 계약서를 보내줘가지고 제가 봤더니 24평이 기재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을 매수인께서 본 A 모텔을 취득한 대지 면적은 24평에서 13평이 빠진 대지 면적이죠. 227평인가요? 네. 실제로는 227평인데 240평을 취득한 걸로 잘못 알고 있다가 병의 측량으로서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이 경우에 모텔 황제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이제 문의가 온 거예요. 문의가. 그래서 이제 혹시 여기 부동산을 어디에서 소개받아서 취득을 하셨습니까? 매매 계약을 체결하셨습니까? 여쭤봤더니 뭐 인터넷 광고를 보시다가 우연한 기회에 A 모텔이 마음에 들어서 그래서 계약을 체결하고 중개 보수도 일정 부분 주셨답니다. 네. 그래서 취득했는데 그 이제 중개인이 있죠. 중개인이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연락이 안 된다는 걸 이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더니 갑에게 전화를 했더니 매도인 갑에게 전화를 했더니 나는 잘 모르는 사실이다 라고 이제 꽁무니를 빼고 계신답니다. 그래서 현재 이런 상황인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랬더니 모텔 황제가 이제 제일 먼저 말씀드린 거는 이거는 이제 어쩔 수 없죠. 이건 소송을 갈 수밖에 없어요.
소송을 가서 공부를 제가 띄워봤더니요. 공부상에는 227평으로 나와 있습니다. 공부상에. 공부상에 240평으로 나와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 대장, 토지 대장, 등기부 등본 다 띄워봐도요. 227평은 기재되어 있지가 않아요. 전부 다 240평은 기재되어 있지 않아요. 전부 227평으로 기재가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매매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매 계약서에는 이 중개인도 240평, 갑도 240평이라고 기재해서 매매 계약을 체결했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또 합당한 매매 가격이 매도인에게 지불을 했겠죠. 그럼 이제 소송을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소송의 상대방은 누굽니까? 갑이죠. 매도인. 매도인에게 손해배상과 손해배상을 이제 청구를 해야 되겠죠. 청구를 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을에게 여쭤봤더니 매출은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취득 당시에 이야기한 매출보다는 안 나온대요. 그래서 계속 보유할 의사가 있으니까 그런데 마음 같아서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답니다. 1년 6개월 전에. 아주 후회를 많이 하고 계세요. 후회를 하고 있는 데에다가 병이 가서 기름을 부어 놓은 거죠. 그러니 이제 의뢰인께서 이제 쓰러지십니다. 그렇지 않아도 매출이 잘 안 나와가지고 잘못 취득했다 생각하고 겨우 이자 내고 직원들 인건비 주고 각종 공과금 주고 수천만 원씩 지출을 하고 있는데 몇십억 투자를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쓰러지기 일보 직전인데 병이 가서 기름을 확 부은 겁니다. 이제 더군다나 땅까지 대지 면적까지 13평이 이제 부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는 매출이 안 나온다. 이거를 원인으로 해서 착오로 인한 민법상 착오로 인한 계약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취소할 수는 없고 단지 이제 소송을 가게 되면은 이제 판사의 입장은 그렇습니다. 법원의 태도는 이 계약을 해제를 시켜주진 않습니다. 계약을 해제를 시켜주진 않아요.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제를 시켜주진 않고 이제 뭐로 이제 계산을 하냐면 취득 당시 매매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매매 가격에서 대지가 빠진 면적 13평이 빠졌죠? 13평에 빠진 이 가격이 있지 않습니까? 이 가격만큼 부당이득을 반환해라. 누구에게? 을에게 반환해라. 이렇게 이제 판결이 날 가능성이 크고요. 두 번째는 누굽니까? 중개인이죠. 중개인에게 소송을 해야 되겠죠. 이 중개인도요 과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는요 중개인이 과실이 있을 때에는 중개인에게 소송을 해서 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중개인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러잖아요. 연락이 안 돼서 내용 증명서 보내고 이제 소장까지 이제 접수를 했는데 이 중개인이 무등록 중개업자입니다. 무등록 중개업자. 무등록 중개업자라는 거는요 공인중개법상 부동산 사무실을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죠? 개설하지 않은 상태에서 중개업을 영위한 자 이거를 바로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 그럽니다. 그런데 이제 본인이 이 무등록 중개업자가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다면 그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뭐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일정한 상가 하나 임차해서 거기에다가 이제 사무실을 개설하면 되는데 비용도 얼마 들지도 않아요. 근데 단 조건이 있죠.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어야만이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할 수가 있는 요건에 충족되기 때문에 이 사람은 이제 무등록 중개업자니까 공인중개사가 아니라는 거죠. 공인중개사가 아닌 사람이 중개업을 영위를 해서 일정한 수수료, 중개 보수를 취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다. 이제 우리가 공인중개법상 그러는데요. 이 중개인에게도 이제 소송을 할 수 있겠죠. 소송을 해서 이제 중개 과실을 따져봅니다. 중개 과실. 모트랑제가 봤을 때는 이 중개 과실이 100% 있습니다. 거의 뭐 100% 있다고 보여져요. 예. 왜냐하면 이 공인 중개사들은 말이죠. 이 공부상 나와 있는 뭐 연면적이라든지 대지면적이라든지 이거를 확인하고 설명하고 할 의무사항이 있어요. 근데 만약에 대장상 봤을 때 대장상 240평이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매매 계약을 체결했어요. 아무리 무등록 중개업자라고 해도요. 240평이 그대로 기재가 돼 있으면 과실은 있대. 중과실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네, 중과실은 아니에요. 그런데 분명히 대장상 227평이 기재되어 있는데 240평을 매매 계약서에 작성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과실이 있어도 거의 중과실에 해당이 되죠. 중과실에. 그래서 이제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말이죠. 예.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공인중개사가 중개 과실이 있어도 굉장히 엄격한 처벌을 받거든요. 하물며 무등록 중개업자가 중개업을 영위해가지고 일정한 대가를 받고 중과실이 있을 때는 더 강한 처벌을 받겠죠. 네, 그래서 이 무등록 중개업자에게는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습니다. 손해배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고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단 뭐냐면, 이제 개업 공인중개사. 개업 공인중개사는 개설한 공인중개사죠. 예, 근데 무등록 중개업자. 예.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면, 개업 공인중개사는요, 또 일정한 쉽게 말씀드리면, 이제 보증보험에 가입을 하거든요. 보증보험에 가입을 해서 연 한도, 개인인 것 같은 경우, 개인 사업자는 연 한도 1억, 최대 1억. 법인인 것 같은 경우는 연 한도 최대 2억까지 이 배상채금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 중개 과실로 인해서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이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면 보증보험에 여러분들이 청구를 하면은요, 한도 1억까지, 한도 2억까지 보증보험에서 여러분들에게 지급을 해드립니다. 금액을 최대 1억, 최대 2억까지. 그런데 무등록 중개업자는 보증보험에 가입할 의무가 없죠. 예. 개업 공인중개사인데 보증보험을 넣을 이유도 없고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지불할 능력이 없다.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판결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지급할 능력이 없다. 그럼 뭐가 되겠습니까? 지급할 능력이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도 여러분들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향후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대상자냐, 대상자가 아니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께서는 지금 연락이 두절이래요. 연락이 안 된다고 그럽니다. 그럼 이제 내용 증명서를 보내서 이제 경찰서에 나오라고 이제 조사를 받으라고 하는데 계속 이제 안 나오죠? 예, 그럼 이제 기소를 당하겠죠? 이제 기소를 당해서 최대 이분은 지금 무등록 중개업자 같은 경우는 처벌이 어떻게 되냐면은 최대로 징역 2년 이하, 징역 2년 이하 또는 3천만 원의 벌금에 처할 수가 있습니다. 당할 수가 이렇게 있어요. 이게 굉장히 무서운 법인데 이 중개업자가 아주 무등록 중개업자가 단물만 보다가 아직 쓴물을 못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주변에 보시면은요,
이 무등록 중개업자한테 중개 행위를 맡겨서 손해 보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여러분. 예. 계약 체결 당시 모르는 거예요, 이제 의뢰인께서. 모르셨던 거예요. 이게 지금까지 모르고 있다가 병이 기름을 확 부으니까 이제 그때 이제 발견이 된 겁니다. 그때사. 네. 그래서 이제 손해배상을 청구하시면 이제 계약은 해제는 안 됩니다. 원칙적으로 해제는 안 되고 13평만큼 매매 가격이 이제 조정이 되겠죠. 그러면 이제 갑이 을에게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에 의해서 판결문에 의한 금액을 지불해야 되겠고요. 중개인은 중개 과실이 있기 때문에 손해배상을 청구해서 일정한 금액을 의뢰인이 청구 금액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 무등록 중개업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한 금액을 지급한다고 해서 법 앞에서 면제가 될까요? 이거는 양형처벌을 받고 있죠. 그래서 배상은 배상도 해주고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또 처해집니다. 그리고 만약에 전과가 있다면, 동일 전과가 있다면 더 심각하게 처벌을 받겠죠. 네, 이렇게 보시고요. 만약에 여러분 만약에 여기에서 무등록 중개업자하고요, 네, 무등록 중개업자하고 이럴 가능성도 있어요. 이 갑과 네, 무등록 중개업자가 짜고 예, 의뢰인이죠. 을을 기망한 경우, 사기죠. 네, 기망한 경우를 볼 수도 있어요. 이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구상의 대지 면적이 227평이라고 분명히 기재가 되어 있는데 갑과 무등록 중개업자가 240평으로 기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둘이 짜고 을을 기망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추정이지만 이거를 이제 을이 입증만 하면은 이 갑과 을은요, 민법 제 103조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의해서 원칙적으로는 계약을 해제할 수 없지만 반사회적 법률 행위에 해당되는 경우요, 이게 절대무효거든요. 절대무효. 네, 뒤집어지지 않습니다. 이 계약은 무효다라고 판결이 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원상 회복시키는 거죠. 네, 갑은 매수인에게 대금을 다시 반환하고 본 계약을 해제할 수도 있습니다. 절대 무효이기 때문에. 근데 이럴 가능성은 있는데 과연 의뢰인께서 이거를 입증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조금 관건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깊이 있게 봤을 때에는 이렇게까지 해서 갑의 을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또 배워야 될 점이 하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리 이제 공인중개사들은 이제 명함을 이제 드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명함에 공인중개사 이렇게 써줍니다. 명함에 하나의 이제 라이센스 취득이 됐기 때문에 공인중개사, 그다음에 직책, 이름 이렇게 나가죠. 모텔 황제 이제 명함을 이제 받아본 분들을 많이 계시는데요. 공인중개사, 네, 그다음에 국가 공인 자산관리사, 그래서 이사 장영한. 모텔 황제가 여러분들에게 명함을 드리죠. 직접 방문하신 분은 저희가 직접 드리고, 그다음에 전화상으로 상담하시고 컨설팅 해드린 분은 이제 문자로 제가 보내드리는데요. 이 명함에 이 공인중개사 이게 없으면은요, 여러분, 공인중개사가 아니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공인중개사인데 불구하고 공인중개사라고 명함에 체크를 안 한 사람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명함을 받아보실 때 앞에 공인중개사가 그 앞에 명함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꼭 확인을 해 보셔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귀찮으시면 인터넷 같은 거를 이제 찾아보셔도 이분들이 사업자인지 무등록 중개업자인지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구청에, 시청에
한 번씩 전화만 해보셔도 다 알 수 있습니다. 그분들이 명함을 주시죠? 명함도 주소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 주소에 해당 구청에 전화 한 통화만 하셔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중개 의뢰를 하실 때에는 개업 공인중개사나 또는 소속 공인중개사나 이 사업자를 내고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실을 개설하고 중개업을 영위하는 자에게 여러분들이 중개 의뢰를 하셔야지, 이렇게 무등록 중개업자에게 의뢰를 했다가는 이렇게 여러분들 엄청난 이 사고가 날 수가 있고요. 이렇게 한번 사고가 나게 되면 수습하기가 상당히 어렵죠. 그렇지 않아도 매출이 안 나와서 힘들어 죽겠는데, 이게 소송이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여기서 항소를 하게 되면은 2심까지 가야 됩니다. 또 이제 항고를 하게 되면 대법원까지 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 몇 년이라는 시간을 여기 소송에 여러분들이 허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러분들이 발을 잘못 담그시면, 한 번 잘못 담그시면은 여러분들이 나중에 수습하는데 시간이 엄청나게 소요되고요. 정신적인 그 다음에 경제적인 손실을 많이 볼 수밖에 없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꼭 판단하셔서 항상 취득하기 전에 사전에 항상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는 공부하시고 습득하실 거는 습득하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상하는 대로, 그 다음에 계획하시는 대로 취득도 잘 하셔서 고수익률도 누리시고 향후에도 좋은 성과를 받으셔서 시세 차익도 누릴 수 있게끔 그렇게 절차를 밟아가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에 대해서 브리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지는 서울에 입지하고 있고요. 물건 번호는 118493번에 해당되는 매매 물건입니다. 사용 승인일 2018년 5월 24일 날, 작년이죠. 5월 2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고요. 지하 2층부터 지상 11층까지 형성되어 있습니다. 대지 면적 187평, 연면적 752평이고요. 현재 매가 소유자의 동의하에 150억에 진행하고 있고요. 최대 융자는 120억까지 가능합니다. 따라서 자기 자본 30억의 본 물건을 취득할 수 있겠고요. 현재 융자도 120억이고 최대 융자도 120억이죠. 그래서 예비 매수인께서 신용상 큰 하자만 없다면 바로 이 120억을 채무 인수 받으셔서 대출을 120억을 레버리지 효과를 누리시고 자기 자본은 30억 투자하시면 되겠습니다. 월 매출 1억 8천만 원 매출이 잘 나오고 있죠. 객실수 54개, 주차는 충분하고요. 용도 지역이 제3종 일반 주거 지역입니다. 공시지가 한 평당 2,216만 8,594원에 해당되는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이고요. 본 물건은 신축 호텔입니다. 신축 호텔. 사용 승인일이 작년 2018년도죠. 5월 24일 날 사용 승인을 받으셨으니까 그 이후에 이제 인테리어를 이제 하시고 초여름쯤에서 이제 최초로 이제 호텔을 운영하셨겠네요. 그리고 이제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역세권에 입지하고 있고, 해당 소유자께서는요, 본 물건을 이제 원시 취득을 하셨는데요. 원시 취득. 원시 취득. 서울 같은 경우는요, 특히나 이제 역세권이면, 이렇게 역세권에 나대지가 있겠습니까? 나대지. 나대지는 뭡니까?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땅인데, 그런 토지인데,
건축물이 없는 그런 땅을 나대지 그럽니다. 나대지는 역세권인데 나대지가 있을 리가 없죠. 네, 그래서 이제 해당 물건 같은 경우 여기 땅이 이제 187평이 있습니다. 187평 여기가 187평에 해당하는 이제 대지 면적이 있는데 여기에 원래 이제 모텔이 있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모텔이 있었는데 해당 소유자께서 취득 당시 토지와 건축물을 이제 취득하셨죠. 건축물을 취득하시고 현행법상 이제 건폐율과 용적률을 봤더니 지하 2층부터 지상 11층까지 객실은 54개를 신축할 수 있다라고 이제 허가가 나올 수 있다라고 봤기 때문에 토지와 건축물을 취득하고요. 이제 건축물을 여기 이제 멸실을 시킨 거죠. 건축물을 이제 멸실을 시키고 이 자리에 이제 지하 1층부터 지상 11층에 해당되는 건축물을 이렇게 신축을 한 겁니다. 언제? 작년에 사용 승인을 받으셔서 그래서 이제 현재까지 직영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시고 있죠. 그래서 이제 원가 자체가 이 건축물도 취득할 당시에는 매수할 당시에는 건축 가격도 포함해서 취득을 했겠죠. 나대지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우리가 매몰 비용으로 보아야 되냐 아니면 150억에 해당되는 원가로 계산을 해야 되냐 이게 조금 이제 경제적으로 봤을 때 관건이 좀 될 수는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거는 매몰 비용이 아니고 취득 가격으로 산정하는 게 일반적인 시선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면 이제 해당 물건에 지금 제3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된 용도 지역이 이제 입지하고 있는데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인데 여기가 이제 보시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성이 좀 큰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면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이 지가가 높을까요? 준주거지역이 지가가 높을까요? 일반 상업지역이 지가가 높을까요? 다른 요인은 동일하다고 가정하에 용도 지역만 변수로 보았을 때는요. 제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이 지가가 훨씬 높고요. 그 다음에 준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이 지가가 더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바로 대표적인 이유가 건폐율과 용적률이 제3종 일반 주거지역보다는 준주거지역보다는 상업지역의 건폐율과 용적률이 높기 때문에 지가가 더 높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해당 물건은요 준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이 가능성이 큰 지역에 입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실제로 이제 예비 매수인께서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일 때 만약에 매가가 150억인데 매매 가격을 150억으로 해서 취득을 했습니다. 용도 지역이 보유 기간 동안 이렇게 변경이 된다면 지가 상승률에 대한 시세 차익을 굉장히 많이 볼 수 있는 여지가 있겠죠. 이것도 하나의 투자입니다. 투자를 할 때에는 일정한 리스크는 제거를 하시되 또 일정한 리스크를 안고는 가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투자 대비 수익률이 높게 나오는 것이죠. 모든 리스크를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단 제거할 거는 제거하되 어떤 리스크가 도사려 있는지 내가 취득하기 전에 리스크를 알고 취득하는 건지 리스크를 전혀 모르고 취득하는 거는 굉장히 상이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투자자라면 제거할 거는 제거하고 안고 갈 거는 안고 가셔야 되는데요. 리스크를 안고 가는 거에 대해서 미래 가치가 있다, 투자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이 됐을 때는 그 리스크만큼 더 많은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네. 네,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이자 지급액과 기대 수익률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대 이용자 120억, 채무 인수 그대로 받는다 이렇게 가정을 했을 때요. 120억에 대한 이자율은 4.1%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1년에 4억 9,200만 원의 이자가 발생이 됩니다. 12개월로 우리가 나눠서 한 달에 얼마의 이자를 부담해야 되느냐 봤더니 4,100만 원에 대한 이자를 이렇게 부담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기대 수익률 살펴봐야 되겠죠. 네, 기대 수익률. 자기 자본 얼마 투자하십니까? 네, 30억 투자하시죠? 네, 30억 투자하셔서 월 매출 1억 8천 중에 순수익으로 볼 수 있는 금액은 감가 비용까지 제거하고 나서 보았을 때 6천만 원입니다. 네, 6천만 원이고 12개월로 이렇게 곱해 주시고요. 비율로 환산했을 때 본 물건을 취득하시게 되면 기대 수익률은 24%에 대한 수익률을 누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은요. 최근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께서 중개를 의뢰하실 때 어떠한 유의를 하셔야 될 점과 그 다음에 서울에 입지하고 있는 호텔 매매 물건 현황에 대해서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모텔 황제였습니다.